자, 이어서 좀 스피드 있게 가볼게요. 문제 11번 갑니다. 빛을 진 왕의 제위기가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이게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클래식한 문제예요. 나라 안의 여러 군영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나라 안에 창고가 텅텅 비어버리고 나라의 쓰임새가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응고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 애노를 읽어야 됩니다.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는 원래 경상북도 상주를 얘기해요. 상주시. 경주 옆에 있어요. 이게 언제냐 물어본 거야. 전통적인 문제, 모의고사 계속 봤던 문제, 진성유황입니다. 진성유황 시기, 신라 말기죠. 네. 이때 사실 옳은 거 골라봅니다. 발해가 멸망하였다. 틀려요. 국악을 설치하였다. 신문왕입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이 심으십시오. 여기 나오면 최치원 나와야 돼요. 무조건. 최치원은 꼬맹이 때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 빈공가에 합격했죠. 그리고 중앙의 관료와 지방에서 관료 생활을 했죠. 나름대로 신라인으로서 이름을 알렸죠. 이 소식이 왕에까지 연락이 됐죠. 그래서 진성유황이 최치원을 콜하는 거죠. 들어오세요 이렇게 부른 거지. 그리고 간직을 하사했지. 그리고 계획을 드라이브를 좀 걸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출신 자체가 최시성이잖아요. 김씨가 아니잖아요.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의 최대 간직으로 가지고는 앞에 있는 진골들을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골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계획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최치원이. 그래서 어떻게 떠나게 됩니다. 산속으로. 산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산에가 뭐가 있어? 절들이 있지. 절에 누가 있어? 스님들 가서 말동무하고 밥 얻어먹고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케이? 최치원에 대한 얘기. 꿈은 웅대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나에게 너무 멀었어요. 그 최치원이 절간에서 많은 글들 남긴 그게 유명한 사산 비명이에요. 네개산의 절에서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겼다. 분석해 봤더니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질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해박한 지식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을 공부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정열이 필요한데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지를 다 알고 있더라는 거야. 엄청난 높은 수준의 걸 알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 최치원의 어떤 그 수준이, 학문의 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 여기까지 같이 잡으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가봅니다. 문제 11번은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12번 갑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우리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일본의 은주시청합기, 일본의 사원국 접양지도, 일본의 태전간 지령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억, 니은, 지읒입니다.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일본 영토가 지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지네들은? 다케시마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죽도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죽도라고 불러요. 일본식 발음은 다케시마라고 불러요.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애들은 다케시마 한자로 이렇게 부른다고. 죽도 이렇게 부른다고. 문제 13번으로 갑니다. 문제 12번 해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2020년에 나왔잖아요. 독도에 대한 문제. 그럼 2021년에 안 나왔지. 2022년도 안 나왔지. 그럼 내년 2023년이잖아. 안 나온다고 이거. 최근 3년째 전부 다 기출 다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근데 유사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른 코 안 나옵니다. 선생님 똑같은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유사한 문제,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만들어는 왜? 출제자들이 들어갈 기출문제 다 가지고 들어가. 오케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다 가지고 들어가. 그럼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베끼면 돼, 안 돼? 혹시 동일한 문제 넘어뜨게 출판사가 장난쳐. 100% 적중했다고 우리 시험 문제, 우리 모의고사 시험 문제 100% 적중했다고 모의고사가 장난친다고. 시험 끝나자마자. 그럼 어떻게 그 출판사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돈 장사한단 말이야. 절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사봤자 아무 필요 없어. 절대로 적중 안 해.
그걸 뭐가 적중할까? 공개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만드는 모의고사가 100%야. 그걸 봐야 돼. 그래서 학원에서 만드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보라고. 왜? 기출문제, 무슨 문제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선생님 머리에. 문제를 만들 때 유사하게, 비슷하게, 다르게, 상이하게 만들어. 뭐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문제가 좀 어렵네? 아,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 이런 식의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꼭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에 나와 있는 문제 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문제 풀 게 없어서 샀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선생님 준 모의고사만 봐도 돼. 아니면 선생님 카페에 들어와서 그 문제만 다 다운받아서 그것만 봐도 돼. 선생님 카페 알잖아. 다음 카페가 김상보항서 치면 나와. 거기에 나오는 모의고사 수백, 수천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문제 절대 사지 말 것. 이해 갔습니까? 네. 선생님 출판사에 문제 달라고 얘기해요. 판권 받고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요. 원고 넘겨주면 이렇게. 근데 그 문제는 무슨 끝나는 거야. 네. 출판사 돈 벌고 학생들 소비하는 데 끝나는 거야.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왜? 시중에 나온 문제 싹 다 가지고 들어. 기출도 다 가지고 모의고사 싹 다 가지고. 대신에 학원에서 공개된 것만 노출된 게 없어요. 학원생들만 보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으라고. 차라리 그걸 봐. 가서 2만 원, 3만 원짜리 문제 사서 보지 말고 쓸데없이 누구 거 사지 말라고. 한 문제 적중 안 돼. 13번 갑니다. 가이드 설명을 옳은 것.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 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20년 됩니다. 문화통치니까. 이에 따라 무엇이 창간되었다. 무슨 신문이 창간됐다는 거야. 가는 자치운동을 모색한 이강수의 민족적 경륜 밑줄 그어야 돼. 민족적 경륜. 민족적 경륜이 어디에 실렸냐고 물어본 게 추는 이강수가 20년대 중후반 들어가게 되면 친일화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게 제목이 민족적 경륜이에요. 이게 동아일보에 실려요.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는 뭐야?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내는 거야. 한글 보고운동에 앞장선 신문은 조선일보예요. 한글 보고운동은. 부나로드 운동이 동아일보예요. 부나로드 운동이 네. 뭐죠? 우리말로 의역하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거 러시아 말이거든요. 부나로드라는 게.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엄청난 특권이었던 거예요. 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시절이에요. 왜? 초등학교가 다 공짜로 가는 무상 입학이 아니에요. 다 돈 주고 배우는 학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갈 정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뒷집마다. 학교를 간다고 엄청난 거예요. 자, 가서 배웠던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걸 자기만 갖고 끝내지 말라는 얘기야. 고향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고향민들에게 이걸 널리 보급시켜달라. 민중 속으로 가라는 얘기야. 이걸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러시아 말로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표적인 신문의 창록수 같은 것들 이런 내용 품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시골에 가서 어떻게 야간 학교를 열어서 애들 막 한글 가르치고 뭘 가르치잖아요. 그럼 도중에 죽어버리잖아요. 헤어졌던 대학교, 고등학교 그 여학생이 와서 그 신문의 뒤를 읽잖아요. 이게. 그게 부나로드 운동이에요. 그게 한글 보고 운동. 부나로드 운동이에요. 본인이 먼저 배웠던 농림학교에서 배웠던 그 기술들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백 신여성 어린이등이 잡지를 만들었다. 이건 천도교 잡지예요. 천도교.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죠. 왜냐하면 동학이 천도로 바뀌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친일 행색을 했던 애들이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친일파 아닌 애들이 만드는 게 천도교예요. 천도교에서 만든 잡지들입니다. 개벽 신여성 어린이입니다. 4번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조선일보예요. 1927년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4번 지문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4번 지문 자체가 신간회의 기간지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물어본다면 조선일보입니다. 관련 신문사고요. 문제 14번입니다. 가 인물의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왔습니다. 가를 보면 말합니다. 가를 보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을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돼. 공이란 뭐야? 왕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김춘추와 가장 가까운 인물 누구겠어? 김유신이겠지.
상식적으로 풀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 공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김유신이 말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석이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김춘추의 사이야, 사이. 대야성을 지키다가 백제에게 사망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품석 부부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서 천행이라 생각합니다. 김유신 골라고 봅니다. 황산발에서 백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660년이에요. 대표님 누구죠? 5천의 결사들 끌고 온 사람 누구죠? 개백장군을 죽인 거예요. 이게 황산벌 전투. 논산에서, 오늘날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개백장군을 전사시킨 대표 인물 김유신. 2만 명에서 조금씩 좀 달라. 2만 명을 끌고 3만 명을 끌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통상 2만 명을 끌고 오다 전체적으로 5천 명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5천 명 결사대로 해봤던들 요즘 공수 특전단이 오더라도 그때 쪽수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의 싸움이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660년입니다. 요 660년 기점으로 백제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랑이 지게 세소고기를 지켰다. 원광법사 진평왕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하였다.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진골에서 처음으로 왕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태종무예랑이라고 하더라. 4번 당의 수기약동하는 부대 총관이 되었다. 이건 김인문이에요.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당나라에 갔던 인물입니다. 당나라에 예교 특사로 갔다가 훗날 수기기관으로서 일종의 인질 성격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김인문을 돌려달라고 글을 써서 당나라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글을 보고 보내줬다. 뭐 이런 썰들이 막 우리 책에 막 나와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가봅니다. 가와 나 신분층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신분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반 안 물어본다. 요즘 시험 문제는. 오케이? 그러면 설이나 중인, 노비들 주로 물어본다. 머릿속에 이렇게 신분 물어보면 머릿속에 항상 먼저 떠오를 게 뭐야? 중인, 설, 노비가 생각나야 된다고 먼저. 오케이? 머리에 일단 시험을 보는 관점이 확 들어와야 된다. 볼게요.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하는 싸에게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무엇과 무엇에게 벼슬이 막히게 된 것은 벼슬이 막히게 됐대. 어떤 사람들이 벼슬을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백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어버렸다. 무엇은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과는 승문원, 무과는 선정관에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설이야. 설 얘기하는 거야. 설은 어떻게? 문과는 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무과와 작가는 가능하단 말이야. 작가는 기술직이란 말이야.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우리들은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잊지 못하니 어찌 탄식할 수 없겠습니까? 중인들을 얘기하겠죠. 중인들을 얘기합니다. 중인들은 주로 은혜를 잊지 못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통역. 일본말 통역, 청나라 말 통역. 의관, 의사들 주로 가는 직종입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가의 신분 상승운동은 나의 자극을 주었다. 맞아요. 두 번째, 가는 수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려 관직 준체 제한을 없애줄 걸 요구하였다. 이걸 서울 허통운동이라고 불러요. 허통운동이란 문과 기회를 갖다가 달라고 하는 것 갖다가는 허통운동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문과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공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전에 양반만이 문과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도 반은 양반이라는 얘기죠. 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허락됩니까? 문과를 볼 수 있는 게 언제쯤 허락되나요? 서울들이 서자 권제들이 언제? 정조임금 때. 이걸 부분호통이라고 불러. 몇 사람 나옵니까?
네 사람 나오잖아요.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서희수. 이 사람 큰 의미가 없지. 이 사람은 처음에 잘 나오잖아요. 세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들이 위해서 처음으로 문과를 응시해서 문과만이 갈 수 있는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아있어요. 저 네 사람들은.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서희수. 책들도 남겨져 있는 거고요. 정조가 가장 신뢰했던 인사들 중에 한 사람들이다. 이걸 설 4인방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설에 부분호통이다. 호통이란 말은 문과도 봐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분호통이다. 3번 나에 해당하는 인물은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된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는 중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설 허통운동이라고. 서울들도 과거 시험 문과를 볼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주로 기술직에 통역과 의관, 의료계통, 의사들에 관련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사람은 곧 하늘이라. 사람은 곧 하늘이다. 세 글자를 합쳐볼까요?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러면 사상 장에 나왔네요. 그 한마디에 동학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니 사람이 마음대로 기천은 나눔을 하늘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여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옳은 것 갑니다. 1번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의 대탄압이 가해졌다. 이건 천주교에 대한 얘기. 천주교에 대한 얘기.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동경대전은 동학에 대한 법전이야. 용담유사는 기독교로 보면 찬송가야. 대신에 또 구분을 해서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신에 우리가 불러야 할 용담유사 이것은 한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잡아야 돼. 한자, 한글 잡아야 돼. 이건 동학에 관련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건 예전에도 한번 출제됐는데 유사한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건 기출 풀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3번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 지하에 평안도시 난이 일어났다. 이건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순조 때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다.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로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사건이다. 4번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은 오늘날의 경상남도 산청군이에요. 지산자랑 밑에요. 여기 처음으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그 당시 경상남도 서부 지역의 가장 큰 중심 도시가 진주 모기예요. 내륙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경상남도 진주 모기라고. 그래서 진주까지 일이 파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서 일이 시작되었다. 일명 이걸 임술련 농민봉기라고 불러요. 임술련 농민봉기. 또 예전에는 이걸 진주 밀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진주 지역에 이런 사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조선사에 보시면요. 그래서 진주 것도 되게 많이 한번 좀 지역사를 알아봐 주실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 문제 17번. 좀 지우고 갑시다. 다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현대사인데 되게 어려울 것 봤는데 되게 쉬워졌어요. 수출액을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어. 우리나라 역사상에. 진짜 없는 나라인데 100억 달러를 처음 수출한 거야. 이게 언제냐고 물어본 거야. 이게 박정희 정부야. 연도 외로돼야 돼. 이게 1977년이야. 77년이야. 처음으로 우리가 1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거. 이거 선생님 옛날에 이거 우표 모으기 했었거든요. 우표 모았어요. 집에 가면 우표 모집에 들어가 있어요. 책에 들어가 있어요. 2차 석유파동 얘기했습니다. 2차 석유파동. 자, 1차 석유파동이 있고 2차 석유파동이 있어요. 이건 1972년, 73년, 여긴 1978년, 79년 이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씩 늘어지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때 1차, 우리 영어로 하면 오일 쇼크예요. 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불러요.
설명을 조금만 곁들여 볼게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근대사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오펙이라는 산유국 단체 아세요? 기름 생산하는 나라 국가들끼리 하나의 바운더리를 하나 만들었어. 이걸 오펙이라 불러요. 줄임말이에요. 오펙 산유국 단체들이에요. 얘들이 생산량을 감량시켜 버렸어요. 감량시키면 뭐가 되죠? 단가가 올라가겠지. 수출 단가가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산업화되는 나라들이 석유를 많이 쓰지. 근데 우리나라는 72년에 자동차도 없어요. 우리 동네 자동차 10대도 안 됐어요. 골목에 주차장이라는 거 별거 없었어요. 도로가 담벼락 밑에다 딱딱 대는 거예요. 지금들 하얀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때 시기에는. 우리 학교 가면 고등학교 이사장님 차만 포니 자동차 하나 들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봐. 차가 완전 바글바글해. 선생님 다 차 끌고 다니니까. 그죠? 여러분 고기실 한번 생각해봐. 학교 운동장에 옆에 주차장 바글바글 했잖아요. 차가. 선생님들 그 교무실 직원들 다 차 끌고 다니잖아요.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화가 된 나라가 어디가? 유럽이지. 미국을 포함한 유럽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왜? 기름값 올라갔잖아요. 기름값 올라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어디죠? 공장이잖아요. 공장 못 돌리잖아요. 돌리는 순간 적자잖아요. 기름값 이렇게 비싸왔는데 생산된 물품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얘네들은 전부 다 땅덩어리 큰 나라 살아요. 미국을 포함하면 땅덩어리 커요. 대부분의 출퇴근을 뭘로 해야 돼?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기름값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지. 출퇴근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얘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얘들이. 대신에 누가 돈을 버는가? 얘들이 어떻게? 부자국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야. 상대가 망하면 부자 되는 나라가 있다. 조금 생산했더니 돈이 되는 거야. 산유국 애들이. 돈이 됐다? 그 제가 선생님 자주 물어봐요. 오늘 본인이 100억 들어왔어요. 통장에. 오케이? 가정해 볼게요. 100억 가지고 내일 뭐 하고 싶어요?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공통된 질문이야. 뭘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봐봐. 나의 통장에 지금 100억이 들어왔어. 내일 100억을 가지고 한 10억, 한 20억은 쓰고 싶어. 네? 뭘 할지 한번 생각해봐. 뭐 하고 싶어? 빨리 생각해, 빨리 얘기해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 멋진 집. 궁궐 같은 집. 내가 놀러 갔던 그 집. 휴가 가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차 마음에 드는 거 뭐 있지? 생각한 거 있지? 뭐 스포츠 가면 스포츠카, 세단이면 세단, 뭐, 이 생각하는 거, 한 10억 써도 되겠지? 100억 들어왔는데, 그죠? 집 한 10억 정도? 자동차 한 10억? 한 20억 정도 내일 쓸 수 있죠? 그죠? 봐봐.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봐봐. 멋진 집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멋진 집을 하나 쫙 지었어. 그 다음에 멋진 차를 하나 구매했어. 봐봐야, 그러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봐봐. 멋진 집을 지었어요. 멋진 집을 지어서 살기 좋아요. 근데 그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집은 으리으리한 궁궐을 지어놨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이게 안 돼 있는 집이야.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이 필요해. 자, 열대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야. 물이 부족해. 오케이? 하수도 시설 필요해. 우리가 대소변 싸면 어떻게? 떠내려 보내야 되잖아. 근데 떠내려 보낸 게 아니잖아. 저장했다 그때 다시 운반해서 다시 중화시켜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어. 유럽 애들한테 요구해. 이거 상하수 시설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오세요. 노동자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유럽 애들 한 달에 월급, 지네들 그 나라에서도 100만 원이 넘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원이야. 한 달에 월급이, 노동자들이. 이거 기술자들이. 그 현대산업, 신동아건설들이 떼돈을 벌었어.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사 책임자로 가, 현대건설. 그 다음에 신동아건설, 최은석 같은 애들이 거기 가서 떼돈을 벌어왔어. 10만 원 준다니까 줄 서버렸어. 그러니까 신동아건설, 현대건설이 아닌 일반 노동자도 줄 서 있어. 왜? 부족하니까 막 줄 서서 자격증 보고 그냥 막 교육시켜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이 된 거야. 떼돈 벌고 달러가 막 우리나라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해 갔어?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40도, 50도에서 열 용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한다고. 유럽 애들 못 한다고. 왜? 이미 배가 부를 때 부른 애들이 하겠어? 왜? 자기 집에 자기 나라에 가만히 앉아도 100만 원씩 받는데 10만 원 받은 사람 10배 받으니까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막 오일 달러가 막 쏟아져 막 들어오는 거야. 재밌지? 스토리니까. 대신 뭐가 있을까? 남편과 부인이 떨어져 살아. 마누라 통장에 만 원씩, 10만 원씩 들어오더니 막 100만 원씩 들어와. 갑자기. 10배가 들어온 거잖아. 마누라 어떻게, 오, 이게 뭔 일이래? 그럼 어떻게? 돈이 생기면 다른 생각이 들어. 옆에 영희 엄마가, 뭐해? 시장 보러 가지. 시장 보러 가. 요즘 재밌는 거 있다. 뭔데? 클럽 다니는데 되게 재밌다. 클럽을 다니기 시작해. 춤바람이 나기 시작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마트 가서, 그때는 마트도 없어. 일반 재래시장 가지고 이거 좀 막 사가지고 와. 이런 장바구니 플라스틱 등 하나 들고 다녀. 그럼 옛날 영화라든가 사료를 보면 클럽에 입구에 장바구니 쫙 이렇게 있어. 그럼 시간 되면 애들 학교 끝날 때쯤 되잖아. 그럼 장바구니 춤 끝나고 들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아이 올 때까지. 대기해서 막 가는 거야. 남편이 10살 날에서 100만 원씩 벌어다 받던 그 통장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춤바람 나서 바람까지 나버리는 거야, 이제. 거기에 꽃제비들이 이제, 클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아줌마 꼬셔서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이 파탄나는 게 되게 이게 사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돈 이만큼 벌다 이만큼 버니까 그때 사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 실정이었어요. 자동차 봐요. 자동차 엄청나게 멋진 자동차를 탔는데 오프로드야. 차 다 세단 다 작살나버려요. 그죠? 그잖아요. 작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로 깔 사람 유럽이 기술이 안 옵니다. 이 돈 갖고. 우리나라 갑니다. 100만 원 줍니다. 10만 원짜리에서 줄 서버렸습니다. 또 오일달러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또 똑같이 춤바람이 납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들 다 춤바람 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부가 쌓이게 되면 항상 이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공무원 하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부터 갑자기 400만 원, 500만 원 올라가면 어떡해? 그때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돈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문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돈을 벌었어. 이게 70년, 73년이야. 오일달러, 오일 쇼크는 유럽의 강대국들은 완전 끝장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는 달러를 긁어들였던 시기예요. 2차 또 한 번 이득을 했어. 그 유럽에 들였다 해서 차량 10부제를 해버렸어. 그 다음에 기름의 비축유를 만들어서 커다란 탱크를 만들어서 비축유를 갖다 저장하기 시작했어. 저희들 또 장난할까 봐 다 이미 준비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또 오일 쇼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선봉할 때가 막 날아갔어. 현대인 신도가 또 갔어. 그런데 기름값이 안 올라버렸어. 유럽 애들이 비싼 걸 줄 아는 유럽 애들이 끄떡 없어. 10부제하고 비축유를 풀어버려. 기름값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평상시 가격 판매하기 시작한 거야. 깃발 꽂았다가 여기는 실패한 거야. 봐봐. 1차 오일 쇼크 우리가 성공한 거야. 2차는 실패한 거야. 이거 알아야 돼. 그 2차 오일 쇼크와 시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왜? 우리는 그때 달러를 벌었던 시대란 말이야. 우리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여야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됐죠? 가는 마지막 걸 봐야 되겠지. 경제협력개발. OECD 가입했다는 얘기 김영삼이에요. 여기는 96년 김영삼이에요. 중간에 들어간 게 누구냐 물어본 거야. 이게 전두환이 들어가야 돼요. 1980년 전두환 들어갑니다. 전두환 한번 봅시다. 1번 제3차 경제보고인의 실체돼요. 1972년 박정희입니다. 1972년 경제보고전격이 실시됐습니다. 71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50만 표로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이겼어요.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정부를 김대중이 욕합니다. 토론할 때 상대방 막 욕하는 거니까. 상대의 정책을 비난하니까. 경공업이었어요. 우리가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에 눈 붙여가지고 미국 판매해. 여성들의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 미국 애들이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라. 우리가 봐봐. 메이드 인 자메이카 우리 물건 시장에 왔어요. 판매될까요?
아프리카 물건 판매되냐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안 팔려, 우리 지금 현재.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떻게 아주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그죠? 팔릴까요? 안 팔리잖아. 그럼 어떻게? 저기 1달러. 우리가 봐도 되게 좋은 물건 2달러. 가발도 1달러, 인형도 1달러. 되게 달러를 벌긴 버는데 찔끔찔끔 버는 거야. 이걸 김대중이 욕한 거야. 저기 아저씨, 박정희 대통령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 인형 눈깔 붙여서 언제 여성들 가발, 머리 잘라 가발을 만들어서 팔면 언제 돈 벌겠냐고. 다른 나라 다 중화고가 내가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고 막 자랑하고 있냐고. 엄청 막 쏟아 부은 거야. 선거 이기긴 이겼는데 박정희 생각하면 저 새끼 말이 맞거든. 죄송합니다. 그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 말이 맞거든. DJ 말이 맞거든. 야, 우리 중공 바꾸자. 중화공 바꾸자. 그 선거 이후에 박정희가 다시 중화공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울산, 포항, 이 즉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에 중화공학이 막 들어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거 이론 시간에 문제 풀 시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놓고 후회하고 있는데. 진도 못 나가는데 큰일 났다. 두 번째,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강. 전두환인데. 이건 빈출이에요. 빈출 적어야 돼. 전두환은 경제를 지풀도 몰라요. 솔직히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미국의 군사학교 유학원 갔다 왔습니다. 경제를 배운 적이 없을 사람이야. 예, 지풀 모르는데 되게 운빨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호황을 맞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지금 80, 90대 된 할아버지들 이렇게. 그래도 전두환 때 경제는 좋았는데 지금 살기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두환이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시기를 잘 맞아서 3조 호황이 있었던 거예요. 전두환이. 답은 2번이 됩니다.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고 브라운 각서 1966년이에요. 예.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건데 브라운 각서를 만들어요. 우리의 혜택을 받는 것들.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 합의하고 한일 기본조약서. 이거 1965년. 이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했던 이명박 총학생회장 후보가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빵에 보내줬어요.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명박을 현대 정주회장 불러서 소개합니다. 이번에 깜빵에 나온 놈인데 갖다 좀 쓰시오. 주의해서 쓰시오. 대통령이 이명박 그 당시에 구속자를 갖다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주의하시오. 그랬는데 주의하란 말 갖다가 내가 믿을 사람에게 써주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되게 젊은 친구가 되게 똑똑한 거야.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현대건설 사장하고 모 연예인하고 사장 부인하고 바람이 나버렸어. 그럼 현대건설 사장이 사표를 내야 됐어. 누구 연예인이라고 내가 이거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사장으로 사우디 쪽에 파괴돼서 여기서 돈을 왕창 벌어 와버리는. 그러면서 이명박이 팍 커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봐. 수업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다. 뭐가 있지? 어떤 연예인하고 바람났지? 그래서 어떤 연예인과 바람나는 통에 이명박이 확 큰 케이스야. 오케이? 사장이 물러나야 되잖아. 자기 마누라 바람나 버렸으니까. 동네방네 온 날에 퍼져버렸으니까. 문제 18번 갑니다.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서 사실로 옳은 것. 자,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 가볼게요. 1조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제 부인, 여기 목적이 비추고 봐요. 사유재산제 부인할 목적. 2조 전조의 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여한 혐의하지 않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겠습니다. 물어봤어요.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1925년이 관련된 법입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집니다. 나라가 망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존재하는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자, 1910년대가 되면 일제에는, 일본 제국주의에는 사회주의가 유입돼요. 정치체는 사회주의되고 경제체제는 공산주의라 불러요.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되게 낙원이에요. 이론상으로 본다면. 근데 이거는 오늘날 북한과 같은 제도, 나라가 망하는 제도예요. 일본 애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단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치안유지법은 뭐야? 빨갱이 잡는 법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건너와, 조선을 건너와. 조선에 건너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빨갱이 잡는 법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잡은 거야. 자, 나라 뺏긴 백성이 자기 나라 착해도 독립운동한 게 이 법이야, 이 법이 아니야? 이 법이라 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 법인 거야. 근데 법을 처벌할 수 있는 거 없어. 왜? 아니, 나라 뺏긴 애들이 자기 독립하겠다는데 무슨 법, 이 법이야.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을 적용시키는 거야.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독립운동을 책철하고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야. 왜? 법적 근거에 타당한 법이었으면 어떻게 구속시킬 수가 없잖아. 그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원래 치안유지법은 뭐라고요?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일본이 만든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와서도 약간 용도가 변경되었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조선 태영령 연도외화대 1912년 연도외화됩니다. 이건. 두 번째 경성제국대학 1924년. 세 번째 물산 장려운동 1923년. 봐봐요. 그러면 25년 안에 들지 않잖아. 다 세 개 다. 4번가 학도 지원병제도 1943년. 그럼 어떻게 25년부터 45년 8월 15일 사이에 들어가잖아. 그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되게 폭을 되게 넓혀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페이지 넘깁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사시에 있었던 시기의 향촌사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항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초조하여 그와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고하였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시기를 물어봅니다. 향전은 조선 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향전은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입니다. 향전이란 신향과 구향이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새로운 권력층과 기존의 권력층들이 서로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이걸 향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1번 향전의 전개 속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지방의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지층과 결탁하게 되겠다. 맞습니다.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 지방 통치를 강화시켰다. 유양소는 조선전기 최고 전성기입니다. 써놓습니다. 참고로 유양소는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때 폐지된다. 적어놓으세요. 꼭 적으세요. 선조 때 폐지된다 적어놓으세요. 유향소는 선조 때 폐지됩니다. 그럼 향전은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된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제지사족은 지방에 있는 향촌 세력 중에 하나인 제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을 우리 동네의 약속 법을 이용하여 향촌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최고 책임자가 돼서 법적 강화권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0번 가봅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1941년 12월 대일선전 포고문이에요. 이건 사료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보는 시험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런 문제 나왔던 정도만 가자는 겁니다. 분명히 안 나올 거니까. 다른 사료를 봐야 되니까. 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자, 1번 갑니다.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밤침략 전선에 참가했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 추축국에 선전한다. 추축국은 뭐랄까 세계대전 얘기했던 그 중심 국가들 얘기합니다. 유럽 국가들 얘기합니다. 두 번째, 1910년 합방조약과 일제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여 아울러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을 존중한다.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각조를 견결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해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원한다. 41년 12월 제1선전 포고물에 대한 얘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 한국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 의형들 병력을 통합하였다. 이후니까 1941년 12월에 포고문이 발표됐다고 그랬지. 자, 1번, 조선 의형대 병력이에요. 1942년에 조선 의형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영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과 강복군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거 43년입니다. 세 번째, 조선 독립대는 조선 의형대 하북지대를 기반한 조선 의용군을 만듭니다. 1942년, 이건 김두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단일 지도체제를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충칭 임시정부거든요. 이게 1941년 11월이에요. 충칭에 건너가죠. 여기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근데 이건 1941년 12월입니다. 이후기 때문에 이게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되게 심한 문제, 공부를 안 된 사람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료도 꼭 보시라는 얘기. 사료집을 사서 볼 수 필요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도 책에 나와 있는 사료가 있어요. 사료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책에도. 그래서 이걸 꼭 보시라는 얘기, 사료도 같이 보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전과 후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문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암기사항 몇 개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 풀어보니까. 그죠? 그까지 풀어보니까. 그죠? 잠시 쉬어갑니다.